그러면 계속 이어서 가죠. 자, 가산세의 의미까지 여러분들 살펴봐 드렸고, 자, 그러면은 가산세의 종류에는 뭐가 있느냐? 의무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의무가 뭐 한 30여 가지가 있어요. 세법상 의무가. 그걸 다 배울 필요는 없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요 두 개. 신고할 의무와 납부할 의무. 요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은, 납부는 어디 가서 합니까? 납부? 세금 안 내봤어요? 그렇죠? 은행 가서 하죠? 자, 은행 가서 납부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고지서는 요때 나와요. 이때는 고지서 안 나와요. 영수증은 받아야죠? 그 영수증은 어디 가서 받아와야 돼요? 어? 어디 가서 받아와야 돼요? 그렇죠. 세무서나 구청 가서 받아와야죠. 그러면은 세무서나 구청 가서 뭘 내야 줘요? 그렇죠. 자, 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영수증 없이 세금 낼 수 있어요, 없어요? 결국 신고를 안 하면 납부는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존재하는 거죠. 신고를 안 했어요. 그래서 뭣도 안 했어요. 납부도 안 했어요. 이 사람과 또 한 사람은 신고는 했어요. 그러면 영수증 받았겠죠? 근데 은행에 안 가요. 그럼 뭐만 안 했어요? 납부만 안 했어요. 반대로 신고는 안 했는데 납부를 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근데 이 두 사람이 벌금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를 쪼개서 부과합니다. 그래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슨 가산세가 붙느냐면, 일단 신고 안 한 것에 대해서 붙이는 가산세를 무신고 가산세라고 해요. 글자 그대로. 그 다음에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붙이는 가산세를 납부 지연 가산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고서는 제출을 했는데 적게 신고했어요. 그러면 일단 적게 신고한 것에 대해서 붙이는 가산세를 과소신고 가산세라고 하고, 적게 신고했으니까 납부도 어땠을까요? 적게 냈거나 아니면 안 냈을 수도 있죠? 거기에 붙이는 가산세를 납부 지연 가산세라 그래요. 자, 보신 바와 같이 신고에 대한 가산세하고 납부에 대한 가산세하고 두 개로 쪼개서 우리가 내도록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했으면 두 개 다 내는 거고, 만약에 신고는 했고 납부만 안 했으면 얘만 내면 되는 거고요. 그때 잘 보셔야 될 게, 신고는 두 개로 정확히 나눕니다. 무신고는 무신고고 과소신고는 과소신고로 나누고, 납부는 그냥 통합해서 납부 지연 가산세라 그래요. 그때 신고 안 한 사람하고 적게 신고한 사람하고 누가 나쁜 놈? 둘 다 나쁜 놈. 둘 다 나쁜 놈이죠? 네. 그러니까 둘 다 붙는 거예요. 누가 더 나쁜 놈? 무신고. 그래서 무신고가 20%예요. 안 낸 세금에. 과소신고는 10%고요. 단 장부 조작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안 내거나 적게 냈다? 그러면 사기친 걸로 봐서 그때는 40%가 붙습니다. 똑같이 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무신고가 몇 프로? 20%. 과소신고는 10%. 사기나 부정은 40%. 무조건. 그게 여러분들 교재 36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래서 기억번에 보시면 무신고 가산세 나와 있죠? 세 번째 줄에 100분의 20. 디귿번에 보면 과소신고 나와 있죠? 과소신고 역시 100분의 10. 근데 니은번하고 니을번 둘 다 부정자 붙었죠? 부정자 붙으면 무조건요. 40. 그게 무신고든 과소신고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사기나 부정은요. 무조건 40%. 그 다음에 납부지연 가산세는 이자식으로 계산을 해요. 이자식으로 계산을 해서 일수 계산합니다. 일수 계산해서 하루에 10만 분의 25씩 붙여요. 하루에. 즉 10만 분의 25면은 몇 프로냐? 0.025%죠? 하루에 0.025%씩 붙는다고요. 그것도 복리로 붙이면 안 돼요. 단위로. 계산 문제는 안 나와요. 계산 문제는 안 나오는데 그냥 이해상 단위로 붙입니다. 그러면
30일간 안 냈으면 몇 프로 붙느냐? 0.75% 붙죠? 30일이면요. 자, 왜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보세요. 세금을 안 냈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내요. 한 달 후에 내더라도 이자는 몇 프로 붙어요? 0.75%가 붙어요. 즉 1%가 채 안 붙는다고요. 근데 신고 안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몇 프로 붙여요? 20% 붙여요. 보세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담돼요? 무신고 가산세가 부담돼요? 그렇죠. 무신고 가산세가 훨씬 세죠. 그러니까 납부지연 가산세 거의 한 2년치예요. 요게 지금 1%가 채 안 되죠, 한 달에? 즉 1년이면 10개월이면은 75%가 나올 것이고 10개월이면은 75%가 나오겠죠. 7.5%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은 7.5%면은 약 8% 잡더라도 2년이면 16%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약 한 2년치가 한꺼번에 붙는다 이 소리예요. 왜 이쪽이 비싸고 이쪽이 싼지 아시겠어요?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돈 때문에 그래요. 납부를 왜 안 했을까요? 그렇죠? 돈이 없어서 안 했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일부러 안 낸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냥 돈이 없어서 못 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 돈이 없는 건 죄 아니에요. 제발 좀 아름다운 세상을 좀 생각하세요. 드라마에서 막 막장 나온다고 해서 우리 인생 자체가 막장은 아니니까. 죄는 아니죠. 사람이 살다 보면 돈이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납부를 못했다, 안 하더라.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했겠구나 하고 예상을 해요. 일부러 안 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법률상 사람을 믿고 들어가자라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돈이 없으셔도 크게 부담은 안 드릴게요. 한 달 후에 내셔도 1%가 채 안 붙습니다. 그러면 2달이나 3달 후에 내더라도 기껏 해봤자 2%나 3% 정도 붙겠죠. 많이 붙어봐야. 크게 부담은 안 되실 거니까 돈 준비되는 대로 내세요. 대신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내세요. 늦어질수록 이자는 쌓여갈 거니까. 근데 요건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요건 돈 드는 행위 아니잖아요. 이건 종에다가 글자만 써서 내면 되죠? 그걸 안 했다? 그건 의도적으로 안 한 걸로 봐요. 그래서 굉장히 비싸게 붙는다 이야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내야 될 세금이 1억인데 신고를 안 했어요. 신고를 안 하고 딱 30일 만에 고지서가 왔어요. 예를 들어서 법정기한 내에 신고를 안 하고 딱 30일 만에 고지서가 왔다. 그러면 그 1억에 신고 안 했으니까 20%인 2천만 원과 그 1억에 30일이면 0.75%죠? 0.75%니까 75만 원 붙잖아요. 그죠? 자, 합쳐서 1억 2,075만 원의 고지서가 올 것이다 이 소리라고요. 근데 만약에 신고서라도 냈으면 이건 안 붙는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실무상으로 여러분들께서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서 집을 샀어요. 그러면서 봤더니 세금 낼 돈이 없어요. 그러면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나중에 돈 생기면 그때 가서 신고하지 이런 생각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돈이 없어도 일단 무엇은 해놓으시라고요. 신고는 해놓으시라고요. 무신고 가산세는 피하는 게 상책이니까. 그러니까 요게 가산세가 너무 비싸니까 그래요, 얘가. 그래서 이쪽을 비싸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돈이 없는 건 이해를 하겠지만 신고서를 안 내거나 적게 신고한 것은 글자만 쓰면 되는데 그걸 안 쓰거나 안 내거나 쓰더라도 잘못 쓰는 것은 의도적으로 봐서 가산세를 굉장히 비싸게 붙이는 거라고요, 이건. 이해되셨죠? 그래서 시험자 나올 때 항상 주의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게 계산 문제는 안 나온다 그랬어요.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항상 잘 풀어야 될 게 나중에 문제 풀 때 그럴 거예요. 가산세 문제가 나왔을 때 몇 프로냐? 20%가 나오거나 10%가 나와요. 그러면 20%가 나오면 무신고 가산세 해야 되고 10%가 나오면 과소신고 가산세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때 항상 신고를 물어봤는지 납부를 물어봤는지를 꼭 확인하고 들어가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면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적게 납부했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10%의 가산세가 붙는다. 이렇게 문제를 내요. 적게 신고한 거하고 적게 납부한 거하고는 글자가 다르잖아요. 적게 신고한 게 몇 프로고요? 10%고 적게 납부한 건요.
10만 분의 25란 말이에요, 얘가. 근데 요렇게 문제를 줘놓고 이렇게 줘요. 그럼 대부분은 여기를 밑줄을 그어요. 적게니까 과소죠? 그래놓고 알아서 여기다 신고자를 붙여버린다고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되면 맞네 하고 넘어가요. 적게 납부인데. 납부는 납부지원가산세고 신고가 과소신고가산세라고요. 납부하지 아니한 이렇게 문제를 내요.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내니까 맞다 그래요. 왜? 여기만 보거든요. 중요한 건 이 단어인데 납부를 하지 않았으니까 얘는 무슨 가산세예요? 납부지원가산세지 무신고가산세가 아니라고요. 납부지원가산세니까 20%가 아니라요. 10만 분의 25가 나왔어야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되게 많이 틀려요. 시험 문제에서. 아시겠어요? 나중에 볼 때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판단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몇 프로? 20%. 그 다음에 과소신고가산세는 10%. 사기나 부정자 나오면 40%. 납부지원가산세는 10만 분의 25.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가산세까지 포함을 해서 뭘 보낸다? 고지서를 보내겠죠. 요 위에 선으로 내려오면은 고지서에 가산세가 포함돼서 나오겠죠. 요 아래 선으로 오면은 가산세 없이 왔겠죠. 상관없습니다. 가산세가 포함돼서 나오든 가산세 없이 나오든 고지서를 받았으면 그 납부기한까지 내야 되는데 안 내죠. 안 내면 이제부터는 무신고나든지 과소신고 가산세는 안 붙겠죠. 왜냐면 여기서부터는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서부터는 무조건 뭐 할 의무만 있어요? 납부할 의무만 있으니까 그걸 안 하면 무슨 가산세가 붙는 거예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는다고요. 그러니까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100분의 20의 가산세가 붙는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왜? 100분의 20의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무신고 가산세가 나올 수가 없죠. 납부지연 가산세가 나와야죠. 그때 여러분들 고지서 보면 날짜가 두 개가 나올 거예요. 하나는요. 납기 내. 또 하나는요. 납기 후. 그죠? 납기 내하고 납기 후가 있죠? 보통 납기 후가 정확히 기간이요. 한 달 정도 되죠? 그때 납기 내까지 안 낸 사람은 한 달의 여유를 줘요. 그 한 달의 여유를 주면서 붙이는 이자가 3%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꼭 고지서 확인해 보라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고지서 보셔서 납기 내의 금액하고 납기 후의 금액을 계산해 보세요. 정확히 3% 차이 날 거예요. 그런데 납기 후까지도 안 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고지서에는 안 나오지만 이자가 계속 붙어 나갑니다. 그때도 일수 계산해서 10만 분의 25씩 붙여 나가요. 이렇게요. 물론 지방세는 좀 틀려요. 지방세는 좀 달라지는데 이번에 개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그건 설명 안 할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그래서 납부지원 가산세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10만 분의 25짜리가 있고 10만 분의 25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3%짜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납부지원 가산세는 하루 지날 때마다 10만 분의 25씩 붙어요. 단 3%짜리는 언제만 나오느냐. 뭘 받았는데? 고지서를 받았는데 그 납부기한까지 안 냈을 때만. 법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법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으면 여기는 3%짜리가 없고. 그래서 미연번에 납부지원 가산세에서 A번을 보시면 10만 분의 25 나와 있죠. 요건 무조건 붙는 거고. 그 다음에 C번에 보시면 제일 밑에 100분의 3자 하나 있죠. 요건 어떨 때만? 그렇죠.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거든요. 얘는. 그러니까 그 100분의 3 뒤에 보면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느냐. 납세 고지에 따른, 즉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붙는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납세무가 성립이 됐고 신고나 결정에 의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받거나 했으면 이제는 세금을 뭐 해야 돼요? 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쭉 넘겨서 어디로 가느냐? 40페이지로 갈게요.
자, 이제 납세무 성립 확정까지 살펴봤습니다. 그죠? 자, 납세무가 성립이 됐고 확정이 됐으니까 이제는 뭘 시켜야 돼요? 소멸을 시켜야죠. 그때 납세무를 소멸시키는 방법이 총 5개가 있어요. 그 왼쪽에 보시면은 조그만 글씨로 핵심 요약이 있죠? 거기에 보시면은 핵심에서 조그만 글씨로 5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납세무가 소멸될 수 있는 사유는 5개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납부가 있고, 충당이 있고, 부가 취소가 있고, 제척기간 만료가 있고, 소멸시효 완성이 있어요. 요 5개가 납세무가 소멸되는 사유예요. 아시겠죠?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럼 보죠. 일단 납세무를 소멸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세금을 내면 되죠. 그 세금을 냈기 때문에 사라지는 경우가 납부나 충당이에요. 세금을 냈기 때문에 사라지는 사유가. 그러니까 신고하고 납부했어요. 납부죠? 안 했습니다. 그러면 고지서 받았습니다. 고지서 받아서 납부했어요. 이것도 납부. 독촉장 받아서 냈어요. 납부. 압류 당하고 나서 냈어요. 납부. 그러니까 납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손으로 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끝까지 안 내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안 내면 매각되죠. 그 매각대금에서 채워지는 게 충당. 결국 내 손으로 냈느냐 아니면 재산이 매각돼서 그 돈에서 채워지느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건데 어차피 둘 다 세금 냈어요? 안 냈어요? 냈죠? 냈으니까 해당 세금은 끝났죠. 문제는 세금을 안 내고서도 납세무가 사라지는 사유가 3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취소가 되거나 제척기간이 만료가 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때요. 그래서 취소라는 개념은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배우셔야 되고 취소가 되면 무효가 되거든요. 무효가 되면 원래부터 없었던 일이 돼서 세금 안 내도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척기간하고 소멸시효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해드릴 건데 일단 납세무가 소멸될 수 있는 사유는 총 5개다. 세금을 냈기 때문에 소멸되는 사유 2개. 납부나 충당. 세금 안 내고서도 소멸되는 사유 3개.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이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것. 요 5개 외에는 납세무가 소멸되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 가장 대표적인 게 사망. 납세자가 사망했어요. 납세무는 소멸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망하면 납세무가 소멸된다 이러면 솔직히 말해서 까놓고 이야기해서 사람이 죽었을 때 빚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까놓고 이야기해서 가족 중에 한 사람만 희생하면 가족들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안 그래요? 내가 100억을 대출을 냅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요. 그래서 빚이 사라지면 내 가족들은 100억 가지고요.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사망한다고 해서 빚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사망하게 되면 빚은 어떻게 돼요? 승계가 돼요. 승계. 아셨나요?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 그 빚을 떠안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죽거나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사람이 목숨을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되지만 정말 내가 너무나 힘들다.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목숨을 버릴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물론 다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생각은 해보셔야 돼요. 나 하나 죽음으로 인해서 나는 편해질 수는 있겠지만 남은 사람들이 더 많은 고통을 겪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같이 그걸 이겨나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냥 나 하나 죽어서 끝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찌 보면 되게 이기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물론 당사자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는 있겠지만은 옆에서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다라는 거죠. 참고로 빚을 안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시죠? 상속 포기를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근데 상속 포기는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상속 재산이 10억인데 빚이 5억이다. 포기할 것 같아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상속 포기는 전체적으로 보통 상속 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예요. 그럴 때는 상속 포기를 해야 되고 참고로 상속 포기는 본인만 하면 안 됩니다. 가족 전체를 다 시켜야 돼요. 그죠? 자기만 살겠다고 본인만 해놓고 놔두면 나중에는요. 자녀들이 그걸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도 다 상속 포기를 시켜줘야 되고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제척기간하고 소멸시효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세무공무원이 갖는 권한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기관 중에서 세무공무원만이 갖는 권한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세금을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 권리를 무슨 권리라고 하느냐면 부과권이라고 그래요. 부과권. 다른 말로 해서 형성권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세금을 만든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세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렇게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무슨 권리라고 하느냐면 징수권이라고 그래요. 징수권. 다른 말로 해서 청구권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청구권. 자, 그래서 세무공무원한테 주어지는 권한이 딱 두 개가 있다. 유일하게 부과권이라는 권리와 징수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세무공무원한테만 주어지는 권한이죠. 즉, 쉽게 말하면 우리를 빚쟁이로 만들 수 있는 권리가 부과권. 그래서 우리의 재산을 강탈해 갈 수 있는 권리가 징수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재산은 헌법에 의해서 보장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재산을 함부로 침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유일하게 그게 침해가 가능한 공무원이 세무공무원이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빚도 없는데 무작정 네 재산 내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먼저 뭘로 만들어야 돼요? 빚쟁이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빚쟁이로 만들 수 있는 권리가 부과권이에요. 이 권리를 남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문제점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걸 제한시켜 놨단 말이에요. 자, 어찌됐든지 간에 그래서 이걸 자,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 보낸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결정고지라 그래요. 그걸 결정하는 권리를 무슨 권리라 그래요? 부과권이라 그래요. 고지서 보내는 권리를요. 징수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결정고지 또는 부과징수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같은 말입니다. 결정고지한다. 부과징수한다. 같은 말이라고요. 자, 그랬을 때 요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을 무슨 기관이라고 하느냐? 요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놨는데 이걸 제척기간이라 그래요. 제척기간. 그래서 현행 제척기간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세 개가 있는데 사기나 부정일 때는 몇 년이냐면 10년이고 무신고일 때는 7년이고 그 외에 나머지는 5년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끝나면 납세무는 소멸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이 사람이 왜 신고를 안 했을까요? 몰라서. 또 일부러. 그죠? 몰라서 안 했을 수도 있고 일부러 안 했을 수도 있고 실수로 안 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신고를 안 했습니다. 안 했으면은요.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찾아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을 했으면 바로 고지서를 보내는 게 아니라 통지서부터 보내요. 통지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전하다가 과속 카메라에 찍히면 고지서부터 와요? 통지서부터 와요? 통지서부터 오죠? 안 받아봤어요? 한번 받아보세요. 카메라에 찍혔을 때 보조석은 꼭 모자이크 처리해서 줘요. 보조석은. 그래서 통지서부터 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디 구간을 몇 킬로 초과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안내문이 와요.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적혀서 와요? 그렇죠. 이의 제기하라고 와요.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 본인이 이런 일이 없었거나 또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의 제기 언제까지 하십시오. 그걸 안 하면 이 상태로 뭐 하겠습니다. 고지서 발송할 예정입니다 하고 예고 통지를 보낸다고요.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예고 통지가 와요. 과세 예고 통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정 통지서가 왔는데 이번에 내가 결정 통지서를 하나 왔어요. 세무서에서. 세무서에서 왔으니까 국세예요, 지방세예요? 국세겠죠? 그래서 세무서에서 온 결정 통지서를 보니까 조만간에 5천만 원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래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하고 봤더니
30년 전에 내가 부동산 사무실에서 일한 게 있었는데 세금 안 냈다고 해서 이제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래요. 30년 전에 내가 세금 안 냈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만약에 이걸 그대로 허용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무슨 문제점이 생기느냐. 자, 30년 전에 내가 부동산 일을 했대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30년 전에 부동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반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이의 제기를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런 적이 없다. 그러면은 세무서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증명하라 그래요. 증명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30년 전으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지 않는 이상은 증명할 수 없죠. 아니 지난주에 배운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 30년 전 오늘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뭐 너무 뭐니까. 작년 오늘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작년 오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박이 안 돼요. 사람인지라. 그렇죠? 만약에 이걸 그대로 허용해 주면 무슨 문제점이 생기느냐면 조작의 위험이 생겨요. 없던 일도 만들 수 있다고요. 왜? 반박을 못 하니까.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아니 그렇게 오래된 걸 그때 왜 그때 말을 하지 왜 이제 와서 그 이야기를 하냐 이 소리예요. 사람이 싸울 때 제일 추잡한 게 이거잖아요. 내가 질 것 같으면 옛날 일 들춰내서요. 너 옛날에 이랬잖아 이런 거요. 안 그래요? 과거는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어찌됐든 간에 철없을 시절에 실수해서 잘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 다 반성을 하고 정말 좋게 살고 있는데 계속 그게 내 인생 평생의 발목을 잡고 가면은요. 못 살아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가 없다고요. 물론 평생을 정말 정직하게 사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의가 아니더라도 실수로라도 잘못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개과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없잖아요. 그래요. 내가 예전에 잘못을 했습니다. 친구들하고 좀 어울리다 보니까 도둑질도 하고 좀 그랬어요. 그걸 평생 도둑놈이라고 끌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이 제도라고요. 아시겠어요? 요 기간이 끝난 거라면 솔직히 정부가 발견 못한 건 정부 잘못 아니냐. 근데 이제 와서 그걸 들춰내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 기간이 끝나버린 것은 이걸 못하게 막아놔요. 그러면 이걸 못하면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납세의무는 자동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세무사나 구청으로부터 예고 통지를 받아요. 예고 통지를 받으면 내가 예전에 뭐 안 낸 게 있는가 보다 하고 보시면 되는데 봤더니 아직 5년이 안 지난 거예요. 솔직히 5년 안 지나면 기억할 수는 있죠. 정확히는 아니어도 대충은 기억할 수 있잖아요. 아셨어요? 여러분들은 제대로 냈다고는 했지만은 안 낸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게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내주기로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안 내가지고 나한테 올 수도 있고요. 이런 케이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내시라고요. 5년이 아직 안 된 거라면. 국가랑 싸워서 이기는 게 정말 힘들어요. 어지간해서는. 소송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소송까지 들어가면 오히려 소송비가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시는 게 좋고 만약에 5년이 지난 거라면 한 번 정도는 물어보시라고요. 제척기간 확인하셨냐고요. 세무공무원도 사람이다 보니까 어지간해서는 제척기간을 확인할 건데 잘못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는 그렇게 보내면 받은 사람은요 모르고 또 내요. 그러면 내고 나서 돌려받는 건 되게 힘들어요. 아시겠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과거에 안 내거나 잘못 낸 게 있다면 10년이 지난 것들은 그냥 잊어버리시라고요. 그건 더 이상 안 나올 거니까. 근데 아직 10년이 안 됐다. 그러면 제척기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맞고 5년이 안 됐다. 그러면 그냥 내세요.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실무상 보면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끔 물어봐요. 제가 다운계약서를 썼는데 지금 다운계약서 써서 제가 세금 냈는데 괜찮겠죠? 그래요. 그래서 몇 년 됐냐 그러면 한 3년 됐대요. 아직 7년 남았어요. 그 안에는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 내가 세금 안 내고 조금 뭐 가라로 쓴 게 있더라. 가라 영수증 좀 넣은 게 있더라. 뭐 지금까지 별말 없으니까 괜찮겠다. 네. 가라 영수증은 무조건 10년짜리입니다.
사기나 부정은 무조건 10년짜리니까. 아시겠어요? 그 안에는 언제든지 올 수 있다. 통지서가. 그리고 통지서 받는 순간부터는 여러분들 무조건 세금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꼭 확인하시라고요. 결국 우리가 외워야 될 것은 이 두 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5년, 7년, 10년 중에 10년짜리하고 7년짜리만 알고 계시면 되죠. 그래서 사기나 부정은 몇 년? 10년. 그 다음에 무신고는 몇 년? 7년. 그 다음에 나머지는 5년이죠. 그러면 언제부터 5년, 7년, 10년을 잡을 거냐 이 문제인데, 자 보세요. 신고하는 세금은 언제부터 정부가 결정할 수 있어요? 신고해야 되는 세금은 언제부터 정부가 결정할 수 있냐고요?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이.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신고하는 세금은 정부가 언제부터 세금 계산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요때까지 신고 안 했을 때잖아요. 요때까지 신고 안 하면 그 다음부터 정부에서 뭐 할 수 있어요? 결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척기간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죠. 제척기간은. 그리고 그게 무신고니까 몇 년? 7년이고 사기나 부정은 10년이겠죠. 그러면 이 경우도 제척기간은 여기서부터 시작되겠죠? 요 전까지는 법정기한까지는 정부가 세금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여기까지는 누구한테 주어진 권한이니까. 납세자한테 주어진 권한이니까. 여기까지는 정부가 손 못 대죠? 요 다음부터 정부가 손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척기간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과소신고는요. 몇 년짜리예요? 5년짜리죠. 무신고 빼면은 전부 다 몇 년? 5년입니다. 물론 사기나 부정은 몇 년이고요? 10년이고. 이 기간 안에 결정 또는 경정해서 통지서 보내라고요. 만약에 이 기간이 지나버렸다. 그러면요. 요거 못 보낸다고요. 못 보내면 그다음부터는 다음 절차가 진행이 안 되니까 우리는 세금을 안 내도 되죠. 근데 재산세처럼 애초부터 신고 의무가 없는 세금은 언제부터 세금 계산 가능해요? 정부가 언제부터 세금 계산할 수 있냐고요? 납세무가 생기면 바로 세금 계산할 수 있잖아요. 납세무가 생겼으니까 세금 계산 가능하죠. 그러니까 제척기간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그것도 몇 년? 5년이죠. 물론 사기나 부정은요. 10년이고 여기는 무신고가 없으니까 7년짜리가 나올 수가 없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2021년도 6월 1일 날 성립한 재산세는 2021년 6월 1일 날 성립한 재산세는 올해 재산세는 올해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올해 안 나왔다. 재산세가. 그러면 올해 안 나왔어도 언제까지는 나올 수 있느냐? 5년간은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2026년 5월 31일까지는 올해 재산세가 나올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21년도분 재산세가 올해 안 나왔어요. 내년에 나올 수도 있다고요. 내후년에 나올 수도 있다고요. 아셨어요? 그게 부과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 세금을 부과했어야 됐는데 정부도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로 못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대신 너무 오래된 것은 건드려라, 건들지 말아라. 건들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내가 예를 들어서 재산이 5개가 있으면 재산세 고지서가 몇 장 와야 돼요? 5장이 와야 되는데 4장밖에 안 왔어요. 1장이 안 왔어요. 그러면 1장 안 왔으니까 기분 좋잖아요. 안 오면 안 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분 좋다? 그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몇 년까지는 올 수 있겠구나. 5년 안에는 올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올해 안 낸 게 내년에 내야 될 경우도 발생하겠구나. 내년에 1장 와야 될 게 2장 올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았어요. 제척기간이 만료된 케이스가 되게 많았는데 최근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전산 처리돼 있기 때문에 전산에서 다 떠요. 부과된 것과 부과 안 된 게 전산으로 다 나오니까 부과 안 된 것들은 제척기간 이내에 다 결정통지서 보내거나 고지서 다 보내버립니다. 자,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자 41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시게 되면 지방세 제척기간에서 동그라미 1번 사기나 부정은 몇 년? 10년.
동그라미 3번. 신고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몇 년? 7년. 무신고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그 밖의 경우에는 몇 년? 5년. 요 세 개만 기억하시라고요. 5년, 7년, 10년만. 아시겠죠? 네,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쭉 내려와서 양가로 4번에 제척기간 기산일 보세요. 자, 제척기간 기산일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보죠. 동그라미 1번을 봤더니 첫 번째 줄 끝에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는요. 언제부터?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법정기한 다음 날부터 제척기간이 시작된다고요. 뭐 하는 세금이니까?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 납부 기한까지는 건든다 못 건든다? 못 건든다. 그러니까 신고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계산할 수 있다. 근데 동그라미 2번 봤더니요.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 외의 지방세는 그러니까 신고 납부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요. 언제부터? 납세무가 성립되면 바로 세금 계산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성립일부터 제척기간이 기산된다 이야기라고요. 자, 그러면 제척기간 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했습니다. 결정 또는 경정을 했으니까 당연히 뭘 보냈을까요? 고지서를 보냈어요. 근데 안 내요. 안 내면 다시 뭘 보내요? 고지서나 독촉장이나 최고장이나 압류를 해야죠?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 이걸 안 해요. 그러면 권리를 없애버립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소멸시효라 그래요. 그래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래요. 소멸시효가. 그러니까 제척기간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제척기간은 정부가 알아야 세금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가는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고 소멸시효는 이제 이미 알아요. 아니까 이제 뭔만 하면 돼요? 달라고만 하면 돼요. 근데 그 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는데 그걸 안 해요. 안 하는 게 소멸시효예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시험제 나올 때 부과하지 않으면 납세무는 소멸한다. 그러면 제척기간을 설명하는 거고 징수하지 않으면 납세무는 소멸한다. 그러면 소멸시효를 설명하는 거고요. 부과를 이야기할 때는 제척기간이고 징수를 이야기할 때는 소멸시효고요. 용어가 좀 까다롭죠? 잘 보셔야 돼요. 그랬을 때 현행 소멸시효가 몇 년이냐면 5년입니다. 예외적으로 10년짜리가 있긴 있는데 원칙이 5년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이걸 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뭐가 된다라고 하느냐면 완성된다 그래요. 완성되면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막아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으냐면 대한민국은 법률이 이래요. 권리는 영원히 유지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이 그걸 권리를요. 유지를 하려면 자기가 그 권리를 계속 행사를 해야 유지를 시켜줘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이랑 같이 술 한잔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술을 따라줬는데 이 친구가 한 잔도 안 마시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술 따라줘요? 안 따라줘요? 왜 안 따라줘요? 그게 소멸시효라고요. 너한테 술을 따라줬고 너는 술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근데 네가 계속 안 먹고 있잖아. 안 먹고 있으니까 아 먹기 싫은가 보다. 이제 술 안 줄 거야. 이렇게 간다고요. 그게 소멸시효라고요. 근데 그냥 홀짝홀짝 조금씩 먹고는 있어요. 기분은 나빠져요. 그래도 계속 마시고 있으니까 아, 얘 그래도 지금 뭐 속이 안 좋아서 많이는 못 마시는데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마시나 보다 해서 조금씩 따라준단 말이에요. 계속. 그게 뭐냐면 소멸시효예요. 그게. 그러니까 소멸시효라는 것은 네 권리를 유지하고 싶으면 네가 그걸 가질 수 있는 권한을 계속 보여라 이 소리예요. 대한민국은 모든 권리를 평생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건 아니에요. 아셨죠? 권리가 이 사람한테 필요 없다고 여겨지면 이 사람한테서 권리를 뺏어버립니다. 법률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는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법에는 다 뭐가 있느냐면 소멸시효가 다 존재를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민법상 소멸시효가 있죠? 소유권에 대한 소멸시효예요. 민법에서는. 그러니까 내 땅인데 타인이 내 땅에 들어와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내 땅을. 그걸 점유라고 하죠? 그러면 소유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내쫓거나 월세를 받거나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냅둬요. 그게 10년 또는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놔두면 법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당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걸로 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점유자의 재산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게 소멸시효 개념이에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지갑을 여기다가 던져놓고 길바닥에 던져놓고 한 5m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계속 쳐다만 보고 있다고 해보세요. 예를 들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그걸 주울 것 같아요, 지갑을? 제가 계속 떨어지라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지나가다가 주울 것 같아, 안 주울 것 같아요? 왜 주워줘요, 저한테? 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지갑을 던져놓고 한 1m나 2m 떨어진 곳에서 그냥 쳐다보고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저 사람이 도대체 뭐 하나 하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이 지갑이 제 거라는 생각을 해요? 안 하겠죠. 왜? 제 거였으면 당연히 뭐 했을 거니까? 주었을 거니까. 근데 안 죽고 있다? 그러면 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게 소멸시효예요. 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가 안 가져가? 그러면 네 게 아닌가 보네? 그러면 너 게 아니야. 라고 판단을 내려요. 그게 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너 거라면 뭐 하라고요? 주워 가라고요. 네 거면 당연히 네가 가져가라고요. 안 가져갈 거면 내가 가져가 버릴 테니까. 그래서 옆에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서 있습니다. 서 있으면서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나를. 내가 안 주워 가잖아요. 그러면 지가 주워 가요. 아무 말 없이. 왜? 아니면 저한테 물어볼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지갑을 쳐다보고 계세요? 본인 거 아니세요? 물어볼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하겠죠. 아, 제 겁니다. 그럼 왜 안 주워가냐고요. 안 주워갈 거면 제가 가져갈게요. 이런다고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소멸시효가. 자, 세무공무원한테는 뭐 하도록 지금 권한을 줬어요?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에서는 너한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줬는데 네가 안 받아가? 그러면 너 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 받지 마. 그래서 이걸 못하게 막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나한테 달라고 못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우리는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겠죠. 세금을 못 거두니까. 그러면 완성을 안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계속 받으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다. 받으려고 한다. 그 의지를 계속 보이라고요. 그러면 소멸시효는요, 중단이 돼요. 그러면 납세무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러면 중단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계속 이걸 하라고요, 이걸. 수시로 고지서를 보내거나 독촉장을 보내거나 최고장을 보내거나 이런 거 하란 이야기예요. 그게 중단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개념입니다. 잘 보세요. 현재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제척기간은 과거예요. 제척기간은. 그러니까 과거 언제까지 사건을 건들 수 있느냐 이야기예요. 과거 언제까지. 그래서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 사건이라면 이제 와서 늦었지만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요. 아셨어요? 아직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 사건이라면, 그러니까 5년, 7년, 10년이 아직 안 된 사건이라면 지금에 와서라도 늦었지만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미 제척기간이 끝나버린 사건이라면 이제 확인했어요. 이제 확인했어도 결정할 수 없다고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은 결정을 했으면은 이제 뭘 보냈을까요? 고지서 보냈겠죠. 그러면 고지서에 납부기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때까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내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다시 고지서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안 보내요. 그러면 이때부터는요, 소멸시효라고요. 보낼 수 있는데 안 보냈으니까 그 다음날도 안 보내요. 그 다음날도 안 보내요. 그 다음날도 안 보내고 계속 안 보냅니다. 그러면 뭐가 진행되는 거예요?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5년을 채웠어요. 그러면 소멸시효가 어떻게 돼요? 완성돼요.
소멸시효가.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더 이상 고지서 보낸다, 못 보낸다? 못 보내게 막는다고요. 근데 중간에 다시 고지서를 보내요. 그러면 받으려고 하는 의지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보였죠. 그러면 완성이 안 되고 중단된다 그래요. 그러면 이때부터 다시 5년이라고요. 다시 고지서를 보내요. 그러면 다시 5년이에요. 다시 고지서를 보내요. 그럼 다시 5년이에요. 다시 고지서를 보내요. 다시 5년이에요.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면요. 승계돼요. 네. 그렇게 해서 평생 가고 요 다음부터 이자는 계속 쌓여가고 이자는 계속 쌓여가고. 참고로 요 이자는 영원히 쌓여가지는 않습니다. 5년까지만 쌓여가요. 이자가 계속 쌓여가면 원금을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이자 장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건 딱 5년까지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지서를 받았는데 안 냈다. 그러면 다음 고지서는 보통 언제쯤 오느냐면 바로 안 오고 한 1년이나 2년 후에 와요. 왜 그런지 아시죠? 요거 쌓으려고. 그리고 또 안 내죠? 그리고 나서 다시 고지서 보내죠? 그러면 다시 소멸시효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소멸시효는 징수권을 행사하면 사라져요.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그대로 살아나는 거고 진행되고. 아셨어요? 그래서 수시로 고지서 보내고 독촉장 보내고 계속 이러는 이유가 소멸시효를 완성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모든 법에는 다 소멸시효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채권법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줘서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꽤 친한 친구예요. 친한 친구다 보니까 친한 친구고 이 친구가 조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날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요. 갚으라는 이야기를 못 해요. 뭐 친구끼리인데 뭘 돈 갚으라고 하느냐. 네가 알아서 갚겠지. 그렇게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얼굴 보고 대충 지내다가 한 번도 돈 갚으라는 이야기를 안 하죠. 나중에 가면 이 친구는 돈 안 갚아도 돼요. 그런 사례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친구를 믿고 돈을 빌려줬고 나중에 언젠가는 갚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이 친구가 확 돌아서서요. 야, 이제부터 나는 너한테 돈 안 갚아도 돼. 나 뭐 너랑 안 봐도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해서 안 갚는다고 하고 가버려요. 그러면 법에다 호소를 하면 법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둘이 친구야 아니요 이런 거 안 물어봐요. 딱 한마디만 물어봐요. 돈 달라고 한 적 있어요 없어요 라고 물어봐요. 아니 친구끼리 무슨 돈 달라고 합니까? 지가 알아서 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채권법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이니까 당신은 돈 못 받습니다 하고 막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친구한테도 돈을 빌려주면 아예 안 받을 생각으로 빌려주던가 받을 생각이면 직접 말을 못 할 거면 문자라도 계속 보내놔야 돼요. 그리고 그 문자를 모아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혹시라도 진짜 만에 하나 법정 싸움에 들어갔을 때 나는 계속 받으려고 노력을 했고 받으려고 하는 권리를 행사를 했다. 그래야 내 채권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요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일 재수없는 경우가 고지서 받았는데 안 냈어요. 1년 지나도 안 와, 2년 지나도 안 와, 3년 지나도 안 와, 4년 지나도 안 와. 이제 4년 11개월 29일째예요. 이틀만 더 있으면 완성되죠? 30일째 와요. 그러면 다시 그때부터 5년이에요. 네. 제일 재수없는 경우죠. 네. 자, 제척기간하고 소멸시효하고 개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척기간은 과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간자를 쓰는 거고 소멸시효는 미래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시효자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제척기간하고 소멸시효를 구분하는 기준점은 예고. 그러니까 고지서를 아직 받기 전이라면 자 고지서에 금액이 적혀야죠. 그 금액을 정하는 권리를 부가권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고지서가 아직 오기 전이라면 제척기간 문제고 이미 고지서가 온 상태라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문제고요? 소멸시효 문제고. 그래서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소멸시효는요. 언제까지 안 냈을 때?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안 냈을 때 다시 고지서 등을 보내야 되는데 이걸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진행되니까 고지서상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요. 소멸시효는요. 그래서 소멸시효가 원래는 몇 년인데 5년인데 일정 금액 이상이면 10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42페이지에 표가 있죠? 소멸시효 표 있잖아요. 네. 보면 5년이에요. 5년이 원칙인데 일정 금액 이상이면 10년이에요. 그래서 보면 지방세는 얼마 이상일 때?
5천만 원 이상이면 10년이고 체납액이 국세는 5억 원 이상이면 10년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43페이지 제일 위에, 자, 제일 위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에 보죠. 납세 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부 고지에 따른 납부기 한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고지서상 언제부터? 납부기 한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요. 그래서 이 다음 날부터 5년이나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징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소멸시효는 완성된다. 아셨어요? 근데 이걸 완성을 안 시키려면 어떻게 해라? 계속 고지서를 보내거나 독촉장을 보내라. 그러면 소멸시효는 뭐가 된다? 중단된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양가로 4번에 시효의 중단 나와 있죠? 중단이 되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돼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끝에 보세요. 새로 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4년째 되는 해에 중단이 됐어요. 중단되고 나서 그러면 나머지 1년이 진행되는 거예요? 다시 5년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진행한다고요. 그러면 중단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그라미 2번에요. 중단 사유 나와 있죠? 뭐 하라고요? 고지, 독촉, 최고, 청구, 압류하라고요. 외울 필요 없죠? 다 공통점이 뭐예요? 돈 내라, 돈 내라, 돈 내라 안 내면 죽여버린다 이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돈 달라고 하면 소멸시효는 뭐가 돼요? 중단되는 거라고요. 달라고 안 하면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척기간은 부과권에 대한 내용이다. 즉 세금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하고 제척기간은 5년, 7년, 10년으로 돼 있다. 그래서 그 제척기간 내에 결정을 하면은 상관이 없지만 제척기간이 끝난 것들은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셨죠? 그리고 나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고지서나 통지서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납부기한까지 안 내면 그 다음부터는요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은 더 이상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 안 내도 된다. 하지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중에 완성되기 전에 다시 고지, 독촉, 최고, 청구, 압류 등을 통해서 세금을 받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면 소멸시효는 뭐가 된다? 중단된다. 중단되면은 기존에 진행됐던 소멸시효는 사라지고 다시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그게 소멸시효 개념이에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딱 그 정도 수준에서만 나와요.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 되게 어려워지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아시겠나요? 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셔야 될 세금의 전체 흐름이에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아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더 추가해야 될 게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수정신고와 기한후 신고라는 걸 하나 더 추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산이 매각이 됐을 때 매각대금 배분 순서를 하나 더 추가해야 돼요. 근데 그건 나중에 중개업법이나 민법을 좀 배워야 설명이 가능하니까 이번 시간에는 생략하고 나중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면 그때 가서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최소한 이 흐름 자체는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 흐름 자체는. 아시겠나요? 이 흐름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이 써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눈으로 보지 마시고 직접 손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야 어느 단계에서 어떤 글자가 나오는지를 아니까. 꼭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소득세 부분 여러분들 정리해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는 이번 과정에서 안 한다 그랬죠? 그래서 소득세를 여러분들 3주간에 걸쳐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꼭 오시길 바랍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마치겠습니다. 됐습니다.